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부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과학의 번역자이신 전병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3년 만에 돌아온 전병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병옥 선생님이 거의 고정하실 건가 봐요. 지금 느낌은 거의 고정 뭔가 느낌이야. 노리시는 것 같은데. 네. 강양구 빼고 한번 진행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면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책은 잘 나갑니까? 뭐 저는 이제 출판사에 직접적으로 저한테 리포트해 주지는 않아서 근데 제 주변 분들은 다 읽어보고 물론 제 주변 분들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책 잘 봤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는 속으로는 이 책이 좀 되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막 뿌린 건 아니시고요? 일부 뿌리기도 물론 다 제 돈으로 해서 뿌리기도 하고 소문 좀 나라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브레이킹 바운더리스가 훨씬 더 화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기획 의도 자체가 넷플릭스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다큐멘터리랑 연동해가지고 기획이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옛날에 뭐 코스모스 이런 것처럼. 코스모스처럼. 근데 코스모스와 비교했을 때 브레이킹 바운더리스가 절대로 못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넷플릭스에서 힘을 좀 안 주는 것 같고, 화제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보는 다큐멘터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모스처럼 조금 물론 코스모스는 나오자마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뭐 바람이 있다면 좀 오래가는 확 터지지는 않았더라도 오래가는 그런 내용이 돼서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아쉽죠. 사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제목도 이제 같은 제목일 거니까. 네. 뭐 출판사에서는 고민하면서도 결국 넷플릭스랑 같은 제목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다큐 아니었으면 제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제가 JYP한테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우리 책걸상 한번 소개합시다,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책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뭔 책인데 브레이킹 바운더리스가? 네. 그러니까 딱 책 제목만 듣고서 직관적으로 이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책이다 그러면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를 어쨌든 사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러기에는 약간 이게 원작 다큐멘터리 자체가 화제가 안 된 게 저는 제일 좀 안타까워요. 다큐멘터리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왜 안 봤어요?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면 당신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읽으라고 주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책을 읽고 싶고, 책을 읽으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본업이 마케팅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게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럽긴 한데, 강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하고 책이 이렇게 시너지가 나면 가장 이제 좋은 저희한테는 상황이 될 텐데, 뭐 책을 판매 부수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좀 일반 독자분들이 좀 잘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저 표지도 아마 원작의 표지 이미지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처럼 과학책 사실 좀 별로 안 읽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을 만큼 되게 흥미진진한 책이었는데, 제목도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표지 이미지도 너무 진지하고 좀 딱딱해 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훌륭해요. 내용 사실은 재밌었어요. 최근에 나온 기후위기 책 중에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주제로 다룬 과학책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JYP 같은 경우는 띠지를 치워버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띠지에 조천호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책 독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저자이자 전문가가 그 조천호 선생님일 텐데. 조천호 선생님이 누구시죠? 아니 조천호 선생님 아니 우리 책걸상 그 나오신 분이야? 청취자들 중에서도 나온 분은 아니고 응. 다행이다. 아니 근데 그 책도 몇 권 내셨기 때문에 아마 책걸상에 아니 책은 몇 권 안 내셨어요. 아, 책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 딱 한 권 내셨고 앞으로도 새로운 책을 내지는 않고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 개정판만 계속해서 내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천호 선생님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는 국내에서 출간된 기후위기 관련된 책들 중에는 제일 많이 나간 책이에요. 그리고 뭐 KBS, JTBC, 뭐 EBS 등등의 방송사에서 조천호 선생님 모시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강연 프로그램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책걸상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아 그래서 책걸상 애청자들이 몇 번 댓글을 남겼어요. 아, 책걸상에서도 좀 기후위기 관련된 이슈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책으로 하면서 조천호 선생님 한번 모셔봐라. 예, 그런데 그 조천호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기후과학자 전문가고 뭐 수많은 자료들을 섭렵하셨을 것 아니에요. 책이라던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좀 우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조천호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네,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책들을 그런데 이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는 되게 극찬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를 좀 꼼꼼하게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던 거예요. 네. 아마 제가 그 조천호 선생님을 여러 번 뵙기도 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당연히 그 조천호 선생님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책걸상에서 한번 방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하셨으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초대 국립 기상 과학 원장이시네요. 네네네. 그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빨간 지구 파란 하늘 빨간 지구 파란 하늘 빨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아 괜찮습니다. 네.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네. 파란 휴지 빨간 휴지가 아니라 이분은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구 온난화는 1초에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 하셨죠. 약간 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실 텐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연 동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고민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센 상황을 들이밀면서 사람들한테 겁을 주면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1초에 원폭이 5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내가 이걸 노력해가지고 2초에 5개가 터지거나 1초에 4개가 터지게 한들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건 그렇고 이 브레이킹 바운더리에서도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진짜 너무 겁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그냥 망했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좀 그 전략이 좀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전략이 그 중간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우리가 꾀하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부의 행동 강령에 꽤 중요하게 비중을 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실천 전략들을 내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책의 구성도 대안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처음에 너무 세게 겁을 줘가지고 저는 JYP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보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거 망했네라고 생각하고 그럴까 봐서 조금 걱정은 들더라고요. 후손들 미안 이러고 그냥 책 덮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부, 2부에 있는 내용들이 특히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 감정적인거나 아니면 뭐 혼란스러운 상황들 빼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1, 2부에서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99%의 기후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내용들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 어느 시점에선가 무슨 종말이 오는 것처럼 우리 기후 종말론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렇다면 이 책은 이제 그 이상의 역할은 없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는 솔루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물론 이제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3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은 조금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닌가? 어떤 내용은 좀 내용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좀 자신 있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대목은 구체적인 대안의 수단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봄직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좀 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분들도 좀 이게 될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묘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딱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이분들 원저자들은 바운더리라고 표현한 걸 우리 맘대로 지금 기둥이라고 바꿔가면서 9개의 기둥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9개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서 이분들이 이 네이처에도 논문을 싣고 또 사이언스 후속 논문으로 뭐 사이언스도 싣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9개 기둥 얘기 좀 하나씩 좀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지난 시간에 제가 333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33이 아니라 342. 342더라고요. 342. 342. 예. 일단은 그 가장 밑에 네. 가장 중요한 그 한계선 세 개가 뭡니까? 그 원래는 이제 조금만 여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과학자 그룹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 요소들을 한 15개를 구분을 해냈고요. 그래서 논문들에 따라서는 혹은 과학자에 따라서는 15개를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9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9개는 독립 변수로서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크게 한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들이. 9개의 기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사이사이에 체인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큰 체인으로 정중앙에 딱 놓여 있는 기둥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시스템 관련된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양 산성화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지구의 생태계 기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많이 포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닷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해양 산성화가 심해졌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엔 해양 산성화가 심해져서 더 이상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포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건 바다가 어쨌든 간에 있는 힘껏 그걸 다 녹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바닷물에 쉽게 말하면 성분이 달라져서 물고기가 못 살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못 사는 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녹으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물고기가 없는 것도 중요하죠. 물고기가 없는 것도 중요하죠. 먹어야지 우리. 왜냐하면은 지금 기후 시스템이 바뀌면 뭐 가뭄이라던가 뭐 홍수라던가 이런 이상 기후 재앙 때문에 육지의 농작물의 그 수확량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의존해야 될 건 바다에서 나는 것들에 의존을 해야 될 텐데 해양 산성화 때문에 바다 생태계까지 파괴가 되어 버리면 바다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일 테니까 이중에 이제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핵심 기둥 중에서 이제 기후 시스템하고 해양 네. 두 가지 말씀하셨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근데 사실 아주 흥미로운 또 분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돌아가 보면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뭐 일부 아니 우리 맞아요. 연식이 좀 된 사람들만 같은 세대. 하지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죠. 된 사람들. 우리 80년대 이렇게 보면은 뭐 흑백 TV에서 나오는 남극의 큰 구멍이 뚫렸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던 게 오존층인데 다행히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구에 관련된 노력으로 인해서 오존층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존층까지는 오존층이 어떤 이라고 하는 위험 한계선이 있으면 우리 현재 위치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대신에 기후 변화랑 해양 산성화는 매우 가깝게 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극에 뚫렸던 구멍은 약간 메꿔진 겁니까? 그러면? 네, 많이 메꿔졌어요. 그러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햇빛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선블럭이나 뭐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오존층이 거의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우리가 위험해질 뻔했는데 이건 약간 희망적인 사례로도 언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존층을 회복을 시켰으니까. 그 오존층 파괴의 제일 주범은 이제 냉매 맞습니다. 이런 거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못 쓰게 했잖아요. 그 무슨 가스 프레온가스. 네, 프레온가스.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이제 진짜 해피한 케이스인데 다른 뭐 이산화탄소나 무슨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뭔가 이거 안 쓰면 줄어 이런 게 지금 없으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자, 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저자들도 빅3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요 기둥 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네 가지 생물권 한계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 맞습니다. 생물 다양성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토지 이용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들. 토지. 네. 토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토지가 별로 없다라는 그렇죠. 이게 거죠. 숲과 연관되어서. 그래서 그 역시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 중에서 에드워드 윌슨의 절반의 지구라고 하는 책이 맞습니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저자들도 에드워드 윌슨의 절반의 지구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이미 인류가 전 세계 토지의 50%를 개발을 했는데 그 나머지 50%는 좀 남겨놓자. 자연의 몫으로. 근데 이제 그게 방금 앞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생물 다양성이랑 사실은 연계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지구에 아직 개발 안 한 땅이 50%나 남았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맞습니다. 말고 좀 남겨두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죠. 개발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땅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열대 우림의 원래 크기가 100이라면 최소 이게 7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게 이제 한계선이죠. 한계선인데 이미 62까지 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통계들을 보면 뭐 아마존 같은 데서 그 개간을 위해서 뭐 하루에도 축구장 뭐 한 10개 정도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땅덩어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저자들은 지금 일단 그 토지 한계선은 무너졌다. 그 9개 중에 9개 중에 이미 끝난 거. 네, 토지 한계선 티핑 포인트 넘어간 거죠. 토지 한계선은 무너졌다. 토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물 다양성 한계선도 무너졌다고 굉장히 봐요. 많은 동식물들이 지금 멸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한계선도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담수. 담수는 이제 바닷물이 아닌 맑은 물을 뜻하는 것 같은데 담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물이 부족해진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존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선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뭐 강물이라던가 아니면 지하수 이런 걸 텐데 아직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한계선인데 아직은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는 편이다라고 40 생각하는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강물은. 네네.
50%가 한계인데 40 쓰고 있으면 이것도 약간 위험한 위험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토지보단 낫다 이런 수준이고. 네. 네 번째는 영양소네요. 네. 영양소. 이 부분도 토지 사용과 사실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영양소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질소와 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원소에 대한 것들. 그 질소와 인은 그 학교 다닐 적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합성 비료의 대표적인 맞습니다. 원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합성 비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결과적으로 땅이 포함할 수 있는 그 함유할 수 있는 정도의 질소와 인해량을 이미 넘었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비료를 써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했더니 땅의 질이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료를 더 쓰고 똑같은 양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악순환인 그랬더니 거죠. 더 나빠져서 그 다음에는 비료를 더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비료를 더 많이 때려 부어도 수확량도 줄어들 뿐더러 땅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뭐 농사를 못 짓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구의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90억에서 100억 명 정도가 90에서 100억 명 정도가 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지력을 가진 영양소라던가 땅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구는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양소도 한계선을 넘어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7개 받고 2개 남았는데요. 2개는 외부 한계선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첫 번째는 신물질. 네. 네. 신물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연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교란시키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 그 플라스틱 그다음에 그 핵물질 그런 것들이죠. 방사성 물질 또 그리고 DDT 같은 합성 화학 물질. 네. 두 번째는 에어로졸이네요. 이건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에어로졸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미세먼지 같은 거. 아 미세먼지, 대기오염 요소들. 근데 그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요소들을 이 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요소들이 인간이라던가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대기 중에서 기후 시스템을 교란하는 요인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에어로졸은 조금 흥미로운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결국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에어로졸은 실제로 역할은 그 반대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성층권상에서 에어로졸이 놓여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일부를 차단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기후를 좀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실제 과거 사례를 봐도 에어로졸이 그렇게 대량으로 공기 중에 분출할 때는 보통 이제 화산 활동과 관계가 있는데요. 어디선가 큰 화산이 한번 터지면 그 이후 2, 3년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약간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무식한 질문이지만 가끔씩 화산이 터져주면 좋은 건가요? 지구 온난화를 막는 그래서 지금 기후 솔루션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학자들 중에서는 에어로졸을 일부러 뿌리자. 이런 솔루션도 지금 실제로 진지하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잘못 뿌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 뿌려가지고 문제 생긴 게 설국열차잖아요. 아주 스프레이 뿌리는 거는 아니, 최근에 스프레이 뿌려서 드레스 만드는 영상 봤어요? 패션쇼? 아니,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신물질들 네. 그게 그 드레스 만드는 그 스프레이도 신물질인 거지. 신물질인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9개인데. 근데 이 9개 중에서 4개가 이미 한계선을 넘어갔다고요. 4개가 아까 생물 다양성, 토지 그리고 영양소를 언급을 했고 그건 그 좀 위에 있는 4개 기둥 중에서 작은 4개 기둥 중에서 3개고 밑에 있는 큰 기둥 중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이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어차피 기후 위기 심각하고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9개의 한계선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개 중에 하나인데
다른 두 개는 안 넘었지만 이건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네. 하니까 약간 더 진짜 우울해지고. 근데 이제 그게 심각해지는데. 흔들리면은 체인으로 엮여 있으니까 다른 것들까지도 같이 연쇄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존층이야 뭐 이미 지금 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거는 바다네. 네. 바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우리 다큐멘터리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과학자들이 산호초에 뭐 대량 폐사하고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그렇게 그 산호초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해양 산성화라고 하는 그 요소에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행동규범에서 그 호주에 그 그레이트 베리어 네. 리프 이런데 한번 구경 갔어야 되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아씨 뭔 소리? 다 연관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계속 줄고 있대잖아. 아직은 있는데. 호주에 여행 가면서 내뿜는 비행기의 온실기체 때문에 내가 망가뜨린 거야? 산호초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게 책의 한 딱 절반 정도까지 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대안들을 쭉 얘기하는데 대안들까지 다 알려주면 책을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대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온실기체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전 세계가. 우린 더 줄여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그래요. 엄청 높더라고요. 네. 플라스틱 사용량도 배출량도 우리가 1인당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맞습니다. 많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거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기체량의 절반을 줄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책의 나머지 절반에서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해놓는 거죠. 사실 10년 안에 절반을 줄인다. 불가능해 보이죠. 일단. 근데 불가능해 들으면 불가능해 네. 보이죠. 딱 그동안, 그거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동안도 뭐 맨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뭐 이러는 와중인데 그리고 뭐 야 중국 봐라 되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근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0년 후부터 그 다음 10년 동안에는 남은 거에 또 절반을 줄이고 이런 이제 뭐 말하자면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책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실은 이미 솔루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규범은 좀 나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서부터 해서 뭉쳐져 가지고 한국도 하겠다고 발표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의 컨센서스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맞춰져 있고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 10년마다 그 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반씩 줄여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가능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안 하면 이렇게 다른 뭐 또 꼼수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한테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좌우되는 이런 문제는 제일 쉽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면 바뀌기 쉽지 않은데 그러려면 그럴듯한 이제 명분 뭔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명분은 있는 거잖아. 후손들에게 살만한 지구를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가능할지. YG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같은 책도 출판사에서 펴냈고 또 우리도 같이 읽고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구를 좀 더 보존하려면 이거를 종이책이 아니라 좀 전자책으로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에서 이거를
전자책으로만 출판했어야 하지 않나. 환경을 지키는 그렇게 측면에서. 선을 그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네. 출판사 관계부자분들이 이제 좀 안색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도대체 어떡하는 소리냐. 네네. 다 종말론적인 사항을 막 얘기해놓고서는 뭐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이제 기업 쪽에서 ESG 관련된 얘기를 해봐서 쭉 소비자 조사도 해보면 유독 다른 모든 계층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할까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 실천적인 고민들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유독 이제 20대랑 30대 여성분들만 이 문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뭐 PC주의라고 그래서 네. 올바름이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의 3부를 좀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뭘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에서 아예 나의 행동 규범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는 행동 규범이 아직 조금 미진할지 몰라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죠. 저도 그 뭐 이런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가면은 일단 오시는 분들의 비율도 그렇고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의 비율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20대, 30대, 뭐 40대까지 여성들과 그리고 70대 이상의 여성들. 맞아요. 그분들이 거의 주류고.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거는 여성들이 훨씬 많이. 네. 남자들은 뭐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만 주로. 그러니까 가보면 이 40대, 50대 남성분들은 이 책의 1, 2부에 있는 것처럼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근데 어디서 봤더니 이산화탄소는 좋은 거라던 데서부터 해서 이 과학적인 사실을 자꾸 걸고 넘어지세요. 근데 반대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디서 들으신 게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제 여성분들은 어디서 술 마시거나 골프 치다가 들은 이야기들 아니래던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 줄친 부분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저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한 말인데 과학적 발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세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하다가 이후에는 사실의 중요성을 애써 축소하고 마지막에는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 이제 50대 아저씨들이 50대 아저씨 비하 발언이지만 제 50대 아저씨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 책에는 그 앞에 표지부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더글라스 아담스라고 히치하이키 우주 여행을 위한 히치하이커 은하수를 맞습니다. 여행한 뭐 그 저자입니다.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집에 가다가 어디 개울가에서 잘 모르는 생명체를 하나 봤는데 얘가 앞만 봐도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지저대고 오리처럼 걸으면 좀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은 오리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가져왔는데 그만큼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제발 믿어달라라고 하는 이제 상황들을 좀 빗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인용문 몇 개를 연달아 말씀드렸는데 이 저자들이 그 재주도 참 좋아요. 아주 자기들이 멋진 말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남이 한 멋진 말을 말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딱 갖다 꽂는데 감동해서 줄쳤잖아요. 후반부에 나가면 이제 생텍쥐베리의 말을 두 줄을 딱 인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회의적인 반응과 관련해서요.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좋은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다그쳐 나무를 모으고 역할을 분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들이 거대한 바다를 동경할 수 있게 자극해야 한다. 야 이거 거의 이 책의 주제를 거의 관통하는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 자꾸 사람들을 다그쳐 나무를 모으고 막 너는 이거 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뒤쪽 3부의 글들은 저기 정말 멋진 바다가 있어.
저 거대한 바다에 한번 가보지 않으련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걸 주는 책이었고 네. 저는 우리 11살 동거인이랑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는 같이 봤거든요. 예. 뭐 제가 이제 책에서 좀 본 거 설명도 해주면서 같이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는 일단 항공 구매를 한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래도 1, 2부에 있는 내용들은 좀 아는 내용이 많을 테니까 네.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만나보면 항상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의 뒷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대안 부분을 이제 읽으시고 이제 그분들이 이웃들이나 혹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데서 이상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사실 기후위기는 아주 기후위기가 아니라 그냥 기후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던데 네. 그리고 대기 중에 온실기차는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한다던데 그리고 뭐 히말라야 산맥이 녹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얼고 있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1, 2부를 이게 2021년에 나온 근데 그런 분들이 1, 2부를 읽는다 한들 믿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학적인 데이터는 이거다. 1, 2부를 그분들에게 들이밀거나 혹은 설득하는 소스로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면서 책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설명들 같은 걸 네네.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유명한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과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치즈루님 댓글을 다음에 뭐 하나 추가로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YG가. 제가 그거 하나 굉장히 유용한 정보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NHK 대하 드라마에 관련된 일본 NHK 대하 드라마 좀 소개하겠습니다. 1963년에 시작돼 올해 61번째 작품을 방송 중입니다. 제 기억에 있을 때부터 매주 일요일 밤 8시부터 8시 45분까지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TV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점령했었지요. 우리 시아버님도 30년 이상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1회는 1월에 시작되고 마지막 회는 12월입니다. 이거 책걸상 시즌4랑 똑같네요. 연말에는 반드시 총집편 방송도 해요. 일본 역사상의 위인의 일생을 한 명씩 다루는 것이 원칙이고요. 61편 작품의 대부분이 전국시대 아니면 막말이 배경입니다. 올해는 좀 다르지만 내년에는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한다고 들었어요. 매년 큰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아주 호화로운 드라마이기도 하고 배우들한테서는 대하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이 목표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야, 이 시리즈도 정말 대단하죠. 네. 아니 이거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KBS에서 그런데 뭐 태조 왕건 이런 게 다 이거 약간 흉내는 거겠죠? 부정기적으로 하는 건 하죠 우리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시간도 딱 정해가지고 매년 한 50부작 정도 대하 드라마를 역사 드라마를 6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쩐지 어쩌다 제가 가끔 미국에 가면은 일요일날 NHK에서 이상한 사극을 맨날 하던 걸 항상 본 것 같은데 항상 사무라이 나오고 그게 이거였구나. 근데 이건 정말 해야겠다. 우리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글쎄요, 전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이거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저는 이런 거 좀 전국민 역사 교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독서 장려 방송이나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같은 책. 아니면 KBS에서 공중파에서 소개해야지. KBS에서 저 무슨 시청료 받은 것 중에 0.01%라도 좀 떼가지고 책걸상을 좀 준다거나 뭐. 책걸상이나 기후위기.
네, 3년 만에 나와주신 전병욱 소장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저 직접 좋은 책 쓰셔가지고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뵙게서 반갑고 또 조만간 좋은 기회로 좋은 책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3년이 안 걸리게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때까지 책걸상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네, 열심히 3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이킹 바운더리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